3년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이 모두 3명 모두에게 오늘은 운명의 날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받아 석방됐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구속 수감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급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적 판단을 갈랐던 말 3마리와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과연 어떻게 볼지에 달려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 그에 따른 영향까지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100원의 이용 문자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한 3년 정도 이어진 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운명의 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선고 내용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둘 다 이게 파기 환송되지 않을까? 파기환송 쪽에 둘 다. 근데 이유는 달라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부터 보면 네네. 뇌물은 이제 주고받은 사람의 액수가 똑같아야 되죠. 필요적 공범이니까.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87억으로 돼 있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2심에 36억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50억이 차이 나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말 3마리 34억의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네. 이게 34억이죠. 그다음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3자 뇌물인데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16억이 또 차이 나죠. 네. 따라서 이게 50억을 맞춰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게 대법원에서 아마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도 86억을 올리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춰서. 이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파기되느냐. 그런 이제 다른 이유로 뭐냐면 이게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는 이게 분리선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 맞잖아요. 국회의원이나. 그렇죠. 이분들이 이게 뇌물 받으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완전히 제한돼 버려요. 뇌물이 100만 이상만 돼도 5년간 못 나오고 뭐 이게 집행유예 되면 10년간 선거권 피선거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분리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합쳐가지고 25년 이렇게 선고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리에 반하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 저는 이게 둘 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결국에는 뇌물 액수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재판부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 전원 합의체 보통 선고를 할 때 심리를 한 번에서 2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네네. 이번에는 6번이나 심리를 열어가지고 대법관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밖에서 고성이 오가는 게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 지금 현재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 또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끼리 법리적으로 굉장한 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법률에 위반되어서 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파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예. 결국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이 뇌물 액수 한 36억 정도가 타당하느냐라는 그런 네. 부분일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말의 실소유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계영계 스포츠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제3자 뇌물자로 네.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예. 이 말의 실소유, 이거는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동계영계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포괄적 현안이라는 것을 조금 뭔가 명확히 구체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포괄적 현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정한 청탁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됐어야 됐는데 네. 실제 두 사람은 독대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그러한 것을 청탁한 적이 없다, 청탁받은 적 그렇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야기를 한 대로 묵시적 청탁을 좀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대법원 판결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대법원은요. 네. 1, 2심하고 이게 다른 게 대법원은 이게 공판은 아주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게 서류,
서면으로 심리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 박 대통령은 옛날부터 이게 재판을 이미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게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출석은 안 하고 모처에서 아마 선고를 지켜보지 않을까 생중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 변호사님도 뭐 출석 안 할 걸로 보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검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호통을 칠 정도였기 네. 때문에 이 본인 선고도 직접 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대법원 선고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문만 뭐 네, 그러니까요. 주문만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예.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담감을 생각하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2시에 과연 최순실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 상고 기각이 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파기환송될 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는 뭐 둘 다 파기환송될 거라고 아마 보였기 이게 때문에. 삼성에서 이게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요. 상고 희망적인. 기각 때문에 이게 검찰의 상고가 기각된다. 네. 둘 다 상고 기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집행유예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 이 유지가 행위 되는 확정되는 거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삼성에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게 이렇게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액수도 36억이 줄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 말 3마리나 동계 서포센터 부정한 청탁이나 이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대법원의 어떤 인적 구성, 대법원이 이게 새 정부 들어서 네. 상당히 진보적인 뭐 민변 출신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이게 많이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게 박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네.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 제가 보기에 이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저는 봅니다.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그 논거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유예가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법정형 보통- 하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36억 뇌물액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동계연계 스포츠센터 16억이나 아니면 말의 소유권 36억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50억이 넘네요. 예, 50억이 넘어버려서 사실상 집행유예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말의 실소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막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 삼성전자 그 사장인가요? 그 사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 그랬지 언제 빌려준다 그랬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통을 쳤고 정유라도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내 말처럼 탈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 실소유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동계연계 스포츠센터와 관련되어서 과연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독대한 사람 말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안 자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독대 전에 들어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안 자료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그 현안 자료에는 이 삼성전자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현안 자료를 가지고 들고 가더라도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첩이라고 해서 네, 그랬었죠. 안종범 실록에 가까울 정도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56건의 안종범 수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런 모든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항소심 재판에서만 증거 능력을 배척을 하고 없다고 예. 판단을 하고 예. 사실상 이 동계연계 스포츠센터의 16억을 이 무죄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을 좀 엄격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나와 있는 법리에 따르면 아무리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능력은 없더라도 간접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라는 게 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예. 조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두 분 다 이제 파기환송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하급심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의 뭐 형량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아마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 뇌물이 50억이 넘으면 그럼 이게 횡령 배임도 50억이 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중개. 네. 근데 양형 기준에 보면 이제 그 50억이 넘을 때는 상당히 그 5년 이상 아까 말씀하신 형이 돼 있기 부분이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부분이 관심인데 네. 그러나 이게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꼭 왜냐하면 그런 이게 것도 아니에요. 신동빈
롯데 회장도 네. 1심에서는 이게 구속됐는데 70억이에요. 신동빈 회장도 이게 70억을 뇌물 줬다. 이렇게 됐는데 2심에서는 이게 그 집행유예가 됐거든요. 됐죠. 네. 그런 게 왜냐하면 장량 감경. 법에는 이게 5년 이상 하더라도 판사가 네. 재량으로 이게 2분의 1까지 장량으로 이게 감경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형법 조문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반드시 이게 구속되는 건 아니고 꼭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롯데 신동빈 회장 케이스라든지 또 이게 요즘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또 이재용 부회장 역할도 있고 예. 이러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파기환송돼서 액수가 86억 되더라도 네.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신동빈 그 회장의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게요. 예. 이 신동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있는 재단에다가 뇌물을 공유했다라는 그런 식이 되었는데 만약에 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최순실 씨에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말 소유, 말 금액까지, 말 대금까지 모두 다 뇌물 액수로 인정을 받게 되면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뇌물 액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목이 하나 더 추가가 돼버립니다. 이게 해외에 독일에 송금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어떤 그런 범죄까지 돼버려가지고 사실상 말에 대한 어떤 그런 뇌물 액수가 인정이 되면 집행유예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이게 다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실제 저희가 이제 뭐 횡령 배임 뇌물과 다투지만 법으로 가장 형량이 높은 거는 재산 국외 도피죄예요. 맞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는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10년이 넘어요. 예. 만약에 재산 국외 도피가 검찰 주장처럼 처음에 이제 그 컨설팅비로 넘긴 돈하고 네, 받고 그다음에 빼돌렸으니까. 삼성 계좌 하면 이게 5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네. 이게 유죄가 되면 10년 이상이니까 장량으로 감경해도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근데 저는 재산 국외 도피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이게 무죄받은 이후에 보면 예. 재산 국외 도피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10조는 될 텐데 돈 이게 몇십억을 재산 국외 도피해서 고작 만약에 그걸로. 그걸 본인 재산을 도피하려는 이런 고의가 아니고 설령 이게 뇌물 주더라도 이건 뇌물에 주는 방식의 문제지 네. 자기 재산을 도피하는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첫째 고의적이지 이유고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요즘 이게 거의 사실상 사문화된 범죄예요. 옛날에 달러가 정말 귀할 때 자기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이렇게 국부가 유출되니까 네. 과거에 이걸 요즘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제가 되면 그건 5년이죠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입장,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시 재수감한다? 이런 이게 일본과 요즘 경제 전쟁부터 이런 상황에 삼성의 총수를 수장을, 재수감하는 네. 게 과연 이게 우리나라 경제나 네. 뭐 이게 얼마나 저는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법원의 좀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사실은 과거에는 항상 뭐 2, 3년의 집행유예 3년, 4년 막 이런 식의 공식처럼 그런 어떤 선고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정말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에 없는 것을 경제적인 어떤 기여로 평가를 해가지고 뭐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시각에서 뇌물을 공유를 했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승계 작업을 위해서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다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공범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위용이나 위세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대법원이나 아니면 파기환송된다라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게 뇌물 액수가 86억이 된다 하더라도 예. 관계 이 뇌물을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승계 작업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한 능동적으로 건지.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 대통령의 어떤 승마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좀 이게 어쩔 수 없이 따랐는지 네. 이게 핵심이거든 양형에서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도 이게 변론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분쟁 자체가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절박하게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청탁할 하진 이유도 않았습니다. 없고 네. 또 이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기에는 액수가 말 3마리 사주고 승계 작업 도와달라?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양형 보면 수동적 뇌물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이게 구속은 저는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관건이 되는 거는 말 3마리 그리고 승계 작업에 대한 건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변호사님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말세마리와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좀 내려져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연장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는 이게 말 세 마리가 아마 뇌물로 인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예. 저는 이게 그거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가 예. 정현노가 뭐랬어요? 야, 엄마가 이게 네 말처럼 타라고 하더라. 아. 엄마가. 네. 이 말이 이게 네 말처럼 타라는 말은 네 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이게 국어적으로 제대로 했을 거면 본인 말이면 본인 말이지. 네 말이다가 아니라 삼성에서는 승마협회에다가 지원해 줬는데 네. 거기 이제 분쟁이 생겨 다른 선수들은 다 돌아오 버리고 네. 결국에 정유라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남으니까 혼자 자기 말처럼 탔지만 말의 소유권은 그들에게 명부상으로도 삼성이 남아 있고 또 이게 지금 말 세 마리는 삼성이 다 찾아왔어요. 네. 지금 다 삼성이 가지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게 정유라는 자기 말처럼 독점적으로 탔다는 거지. 이거는 이게 그냥 수익만 있다는 거지 소유권 안 남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게 뇌물이 돼서는 안 된다 봐요.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뇌물을 주는 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현금 대신에 차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으로요? 네, 차량으로 지급을 하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회사의 어떤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현금으로 주지 않고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이게 직접적으로 뇌물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부담이 좀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이러한 것들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차량의 어떤 등록 소유권을 회사 차량으로 해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차량을 탈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리스료라든가 차량 사용료가 이 뇌물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차량 등록 소유가 이 회사 차량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리 처분권이나 누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지금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인데요. 네. 그 판례를 그대로 지금 이 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말도 역시 차량처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삼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말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말은 코스포츠에 제공이 돼가지고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고려한다고 하면 네. 사실상 이 말 소유, 실소유는 또 최순실 씨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토론을 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도 함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1님. 대통령 청탁 거절할 총수 없다. 승계 작업 관련해서 녹취가 나온 것도 아닌데 대승적 판단으로 구속은 막아야 한다. 아무래도 뭐 경제 상황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4586번님께서도 일본 무역보복, 미중 무역전쟁 경제 악화 속에서 총수 구속은 무리다. 이 법원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0939님, 뇌물 준 사람은 구속이 안 되는 게 이게 나라냐? 조국부터 구속시켜라. 조국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예, 조국 후보자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2402님께서는 이 뇌물 50억 원을 주고도 무죄는 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삼성은 강하다. 오너 부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뭐 경제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네.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 세 마리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쟁점이 또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것도 부정하는 2심 이정 부회장 판결이 맞다 봐요. 네.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지금 이게 그 판결에 보면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법에 보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그건 가능해요. 그러기에 저는 포괄적 현안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포괄적 항상 이게 현안. 청탁이라는 거는 개별적이고 그렇죠. 구체적이라는 구체적이잖아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게 국민연금에 뭐 의결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승계 포괄적, 구도, 승계 네.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 청탁했다. 애매하다는 표현을 하신 이렇게 거죠? 하면 네. 삼성에서 이게 어떻게 피고인이 방어합니까? 도대체 포괄적 현황이 게 뭐냐? 이 내용이 특정이 안 되면 피고인의 방어도 안 되고요.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삼성에서 이게 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서는 뭐 16억 연계 스포센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승계 구도를 도와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묵시적 청탁도 2심 전심 그것도 약간 애매한 점이 있지만 그거야 판례가 또 묵시적으로 인정하니까 그러게 포괄적 현안은 제가 찾아본 청탁의 판례에서는 처음 보는 판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포괄적 승계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거 재판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좀 모호하다. 네. 이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이 공소장에는 굉장히 조금 특정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데 예. 이 포괄적 승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이 검사에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그래서 검사가 입증을 했습니다. 승계 작업과 관련되어서 경영권 분쟁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이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삼성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배 구조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뭐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 비율을 유리한 쪽으로 했다라는 그런 판결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전문가였던 당시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네. 교수로서 이제 나와가지고 해당 부분을 증언해가지고 입증을 한 바가 그랬었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중요한 거는 독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묵시적 청탁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아까 문자에서도 뭐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됐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뭐 실형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삼성에 미치는 영향 뭐 없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분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될 때 삼성이 더 잘 나갔다. 뭐 그런 이런 얘기도 할 분도 수도 있죠. 있지만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처럼 세계적 기업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수 한 명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게 과거 시대는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전문 경영인과 다른 그렇죠. 총수가 이게 예를 들어 뭐 M&A라든지 최종 결정을, 어떤 이게 네. 상당히 그 큰 대규모 결단이 필요할 때는 또 책임질 전문 경영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이게 이건희 뭐 회장 이런 분들에게 반도체 결단이라든지 이런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총수의 부재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 보고요. 네네. 따라서 이게 그 어떤 경우든 뭐 법리로 보나 또 이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나 구속은 이게 과다. 이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조금 다른데요. 예. 이 삼성전자의 그룹 지배라든가 경영권 스타일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는 그룹 지배와 관련되어서 이건희 회장이 아예 주도권을 쥐고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넘어와서는 각 부문별 사장에게 책임 권한을 넘겨주고 네. 그룹 차원에서 협력할 부분만 사장단 회의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수가 부재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어떤 경쟁력이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와 있는 동안 거의 장기 5년에서 7년 사이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삼성의 어떤 경쟁력을 깎아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삼성의 어떤 경쟁력이 될지 어떨지는 모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런 어떤 봐주기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라든가 공정한 어떤 법에 대한 정의관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논리, 경제 논리라든가 경영을 위해서 그룹 총수를 징역형을 선고해서 안 된다는 이 논리는 더 이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44님, 삼성은 집행유예가 답입니다. 대통령이 내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그 기업은 공중분해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2798번님도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된다라고 했고 같은 의견으로 4903님께서도 경제인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독 경제 분야에 네. 경제가 힘드니까 오너 구속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9905님은 법 왜 만들었냐?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또 강경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면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